네, 이번에는 외신 베끼기 논란인 특파원 칼럼 문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가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라는 심재우 뉴욕 특파원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미국 뉴욕시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칼럼이 보도된 이후 이 내용이 지난 7일에 보도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제의 김덕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덕훈입니다. 네, 기사를 다 보셨을 텐데요. 네, 노정일 씨도 보셨죠? 아유, 진짜 심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기레기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비싼 체류비 줘가면서 특파원을 보내놨더니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발굴해서 쓸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사실 베끼기라는 게 이제 훔친 거죠. 남의 기사를. 이게 더 심하고 그거보다 다음으로 심한 게 사실은 출처 누구한테 들은 얘기 이거 안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건 이제 묻어두기, 덮기 이렇게 베끼기와 묻어두기, 덮기가 가장 사실은 양심상의 문제기도 하고 발로 뛰어서 뭔가 좋은 기사를 발굴할 실력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실력 없는 기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가시다가 갑자기 진지로 진지하신 분 같아요. 네. 저널리즘 제입니다. 네. 아니, 개그맨은 왜 시험 보시나요? 아니 제가 시사풍자 좀 하려고 하다가 네, 요즘에도 시사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재미없는 시사. 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성대모사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이 기사 보셨을 때는 이게 뭐 표절이다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렇죠. 누군가 이제 제보를 했을 때 이제 흐름으로 보면 아까 저 안기부도 등장하고 홍위병 등장할 때처럼 결국에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일부 보수 언론들이 가져가는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뭐 하는 거냐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것도 본인이 직접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남의 외신 기사를 이렇게 짜 깊게 하고 베껴왔다는 거는 참 양심의 문제고 실력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가 역시 나온 것 같습니다. Shame on you, you're fake news, you're not right.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면 어떡해요? 좀 웃어주세요. 아니 네. 최욱 씨와는 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스타일의 중간 평가 들어갑니다. 네. 되니까 아, 정말 충격입니다. 장부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상당히 충격이네요. 적응이 안 되시나요? 새로운 스타일의 또 지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기사 딱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수치가 관련된 내용들이라 이게 무슨 표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걸 표절로 본 거예요? 네, 지금? 일단 그 문제의 기사가 4월 12일에 중앙일보의 글로벌 아이라는 연재 코너에 나온 이제 심재우 뉴욕 특파원의 칼럼인데, 근데 이 이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레스토랑에 일자리가 줄어들더라.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서 결국에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망하는 레스토랑도 있더라. 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인데, 근데 문제는 이 기사가 나오기 닷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4월 7일에 히든 코스트 인 더 파이트 포 $15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 칼럼이 총 6문단인데 이 중 5문단의 도입부와 그다음에 서술 방식이 대단히 유사했고 그다음에 사례로 든 그러니까 인용 사례로 든 것과 그다음에 통계 자료까지 아예 똑같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현황이다. 올해 들어 1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1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 홀 종업원은 최저시급이 $10지만 이는 팁을 합치면 $15 이상이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 $15로 오른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일자리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3.7% 줄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은 2%였지만 레스토랑 일자리는 반대로 달린 것이다. 실제 미 연방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6만 7,900개던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16만 1,700개로 줄었고 2월에는 16만 1,000개로 계속 감소세다. 지난달 미 경제연구청이 발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16세에서 24세 연령층에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가 크게 늘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들 연령층에게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재산 범죄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로 이런 부분들이 네. 그냥 월스트리트- 들으면은 이게 뭐 표절이고 백기인지 네. 전혀 못 느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 영어 원문을 좀 네. 옆에서 읽어주시죠. 구조가 똑같다는 Oh my 거잖아요. God, New York City's minimum wage rose again on December 31. Oh my God, shame on you. Fake news 기레기. 이게 보면 수치를 많이 언급했는데 다른 나라 수치를 이렇게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 수치스럽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베꼈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연방 통계국의 통계 자체를 다른 기사를 보고 인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공개된 국가기관의 이제 자료니까. 근데 이제 그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 그 다음에 전개, 그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것까지 유사하다면 이거는 명백한 표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표절 사실 일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숄츠 기자 원문 다 보시고 네. 기사도 받고 똑같습니까? 뭐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지만 먼저는 그 언어 자체가 바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표절인지 알아보기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처음에 보면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 이거는 정말 그냥 카피했는데 번역만 했다. 그렇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껴서 번역하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웬만큼 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말화해서 번역한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대로 베껴서 번역한 건데 이 정도 수준도 사실은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 뭐 한국 언론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미국 언론까지 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미국에서 나온 언론들 꼼꼼하게 보시는 분도 있긴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국 언론까지 여러 개 언론들을 동시에 그 정도 강도로다가 뭐 밀도로다가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요 사안에서 제일 재밌는 게 네. 이게 미디어 관련 교수님이나 민원연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아주대 김동근 교수님이 이거 봐라 감동근. 감동근. 감동근인가요? 네, 네. 네. 이름이 감동.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어내시는지 영어도 물론 잘하시고 사회 시사적인 거 관심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꼭 집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기사가 어디 실렸던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악이 없고 재우면서 우연히 이 특파원 칼럼을 봤는데 어디서 본 듯한 기사였다. 네. 그리고 이분은 진짜 그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이 이제 악이 지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기사를 보는 것이어서 예, 그렇게 기사를 이제 자주 보고 외신도 많이 보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잡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되시니까 근데 이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실제 싶습니다. 기사를 네. 보고 표절을 그냥 잡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동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하신 거고 뭔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의심을 하신 거고 이제 약간은 오타쿠적으로까지 비교를 해보신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몇 개를 샘플로 찍어서 해보면 이제 좀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전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 우리가 인용과 재인용이 있어요. 논문을 쓸 때도. 그러니까 인용은 원출처를 직접 보고 하는 거, 출처를 밝히면서. 근데 재인용은 원출처를 보고 쓴 어떤 일차적인 문헌을 다시 보고 쓴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재인용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출처만 밝히면. 근데 재인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원본이 1차 각색되고 있기 때문에 2차 각색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 각색 자체가 없어서 거의 표절이라 뭐 문제는 안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장의 투 자체가 그냥 표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애써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지만 있었다면 이제 재인용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거였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가능했었던 영역인데 그게 없이 마치 자기가 여기서 인용됐던 미 노동통계국이나 뉴욕 음식서비스협회라든가 국립경제연구청 같은 데들의 통계 자료를 직접 보면서 이거를 쓴 것처럼 지금 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이중의 잘못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이는 거죠. 예. 논문 읽다 보면은 재인용된 자료 보고 다시 인용 원자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저 2차 논문들, 2차 자료들 보다 보면은 흥미가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이건 좀 중요하겠다. 내 논문 쓰는데. 그러면은 가가지고 거기 재인용 2차 자료에 인용되어 있는 원자료를 찾아가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자료를 갖다가 인용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처음부터 원자료를 본 게 아니라 2차 자료를 받지 않냐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가서 원자료를 보면서 내가 더 확대된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원자료를 인용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분석되어 있는 2차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위코트라는 거를 밝혀주면 그렇죠. 돼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원글 한글로 되어 있는 글만 읽으면요. 이게 어디서 인용됐다라든가 딴 데서 왔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본인이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글을 보고 그다음에 그 숫자들을 갖다가 추적해 들어가는 노력을 좀 더 해서 그거를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썼다면은 사실은 그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죠. 특파원들이 초치기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런 숫자를 찾아 들어가려면요. 그 웹사이트 다 들어가가지고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막 하나하나 이 변수들 넣고 막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프도 자기가 직접 그려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예. 쉬운 게 아니지. 사실 시간이 많이 그럼 왜 걸리죠. 출처라도 안 밝혔을까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보통 재인용은 약간 창피한 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원저까지 찾아보는 어떤 노력을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원 출처를 그대로 인용한 거면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본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마치 이제 원래를 본 것처럼 꾸미고 싶었던 심리가 사실은 저는 이 행간에서 읽히고 있어요. 진짜요? 예. 사실은 이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그 시간 없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외에는 그 특파원들 계속 대부분 독일 같은 경우도 계속 예산 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냥 어떤 한 달에서 딱 이 정도 예산 받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판매할 수 있는 스토리에 따라서 추가 예산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스토리가 생기면 많은 스토리는 판매할 수 있고 그럼 추가 예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한국 똑같은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프레셔가 받을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게 왜 여기는 그냥 그 인용했던 거 왜 그냥 표시 안 하고 어떤 쿼테이션 하면 조금은 이런 사람 이런 소스는 이런 말씀했다 이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는 카피하면 이거는 판매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만든 내용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번역된 내용인데 그럼 판매는 안 되고 원래 출판도 안 되고 그럼 쓸데없는 스토리 되잖아요 나한테. 김덕훈 기자는 왜 이랬을 거라고 보세요? 기자 입장에서. 그냥 이게 출처를 사실은 그러니까 기사 가운데 한 구절에서라도 사례를 인용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사례이다라고 한 문장만 적어줬어도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 문제일까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한 문장만 딱 인용하면 자기 방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굳이 적어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기사처럼 써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통계도 정부에서 나온 통계이고 그다음에 뉴욕시에서 팩트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실제 레스토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굳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닷새 전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의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써내려간 기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굳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썼다고 내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사례도 일반적, 그런 통계도 일반적. 사고 방식 자체가 엄청 큰 문제죠.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그 사고 방식 그런 자체가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한다는 심리가 보인다라는 건 제가 관심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도 이런 유혹 많거든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유학할 때 통신원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현장에 그 나라의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식의 일들을 하거든요. 잡지라든가 업계 전문지에. 그러면 딱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 언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BBC를 취재하거나 뭐 무슨 채널 4를 취재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보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보도를 가지고 마치 내가 취재한 것처럼 쓰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어떤 윤리 기준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내가 한 것이 직접이 아니고 어디서 알아본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분은 왜 굳이
안 밝히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결국은 그 흔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거는 바로 그 이 전체 문제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이 미국인인 기자가 그 출처는 말할 필요성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작권 의식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가끔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이 칼럼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감동근 교수는 중앙일보 김성탁 런던 특파원의 4월 2일자 칼럼도 지적을 했습니다. AI 판사에게 재판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외신을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의 칼럼 내용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 7,000유로 이하의 소액 재판에 로봇 판사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AI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감 교수는 김성탁 특파원의 칼럼이 3월 26일자 영국 데일리 메일 기사를 보고 작성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자 퓨처리즘의 기사도 짜깁기에 활용됐다라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시는 교수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칼럼처럼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사 하나를 인용한 게 아니라 기사 여러 개의 내용을 섞어서 이제 재배열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야말로 내 이 문장의 출처는 어디, 다른 문장의 출처는 어디 이게 너무 이제 반대로 저는 이게 더 구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매번 하는 게. 예. 서너 개의 기사를 한 기사 내가 재배열한 한 기사에서 동시에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토니아란 나라에서 AI 판사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통계 같은 거는 이미 공개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제 특파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게 에스토니아의 정부가 실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통계를 내가 인용해서 내가 번역까지 하면서 기사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이제 내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본인은 이제 억울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는 앞에 김성탁 기자의 기사는 아까 심재호 특파원의 기사랑은 좀 결이 다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여러 소스들을 인용했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는 과정은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뭘 분명하게 뭘 밝히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데 감동근 교수가 밝히고 있듯이 여러 가지로 그냥 가져오거나 번역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스리슬쩍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인용 소스를 밝히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기사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했던 심재호 기자 기사만큼 완전히 통으로 다 가져오는 식의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다. 저는 그 정도로 그 앞에 거는 중범죄고 이건 경범죄인가요? 그렇게 돼요. 아니 그냥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가서 차 하나 훔치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사람 나의 차 훔쳤다, 범죄자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펜다는 여기 훔치고, 타이어는 여기 훔치고, 휠 다른 데 훔치고, 그리고 이 차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도둑놈 그럼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도둑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그 범죄 행위, 그러니까 그거는 저작권 법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표절은 자체 윤리 규정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표절인데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남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져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건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라고 그냥 일반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외국에는 또 이제 그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법제가 좀 달라서 표절이지만 저작권법에 위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표절이 아닌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는 다 밝혔는데 과도하게 다 가져와 버렸어. 이러면 표절은 아니거든요. 왜? 출처를 밝혔으니까. 하지만 저작권 남의 걸 그대로 가져와 버린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관행적인 거라 따라서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아마 방어적일 거예요. 이건 뭐 그렇지 않고 글 쓰는 사람이 있어 아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게 계기가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윤리 기준, 그러니까 표절에 관련된 윤리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게요. 왜냐하면은 신문 기사에 적용되는 그 인용상의 윤리 기준과 학술 논문에 적용되는 인용상의 윤리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신문 칼럼을 쓰는데 신문 칼럼이라는 거는 다른 글에 비해서 이 글자 수 제한이 아주 엄격합니다. 1830자에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 작은 칼럼 같지만은 그거 쓰려면 저도 막 엄청나게 몇 시간씩 공부하고 조사하고 리서치를 해요.
근데 그럼 저도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나 뭐 정보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밝힌다. 숫자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가지고 칼럼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글자 수 제한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략 큰 덩어리에서 몇 개의 인용 소스를 밝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누가 봤을 때 아, 이것은 장보순 교수가 정말 누가 봤을 때 독창적으로 기여한 측면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베껴왔다. 그럼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특별히 인용을 안 밝혀도 될 만한 것 같다. 라는데 제가 그냥 인용 없이 가져왔으면 그건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네. 칼럼을 보는데 너무 많은 숫자 앞서 이렇게 나온 거 네. 사실 숫자의 함정이 있고 통계에 오류가 있거든요. 통계를 가지고 일부분만 보면 그게 이제 프레임을 거기만 초점을 맞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출처를 너무 밝히는 기사나 이런 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발로 뛰는 거거든요. 네.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그동안의 기자로서의 경험을 자기가 써야지. 이거를 뭐 다 반 이상 그렇게 인용을 한다. 이건 좀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가는 것 같아요. 요 지적 저는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손쉽게 기사를 쓰려고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자원들이 있으니까 손쉽게 기사를 쓰려면 검색해서 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발로 뛰면 훨씬 더 어렵죠.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못 맞추니까.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손쉬운 방법을 버리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윤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방향의 전환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심특파는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자꾸 질문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이제 중앙일보 측과 네.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심 뉴욕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고 조만간 한국에 돌아와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이제 회사 측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감동근 교수가 문제 제기를 했던 김성탁 런던 특파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앙일보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안을 바라보는 예, 그 언론사의 입장이 시각을 알 수 다릅니다. 있네요. 네, 중앙일보가 16일자 지면 보도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표절이라는 지적이 SNS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홈페이지에서 해당 칼럼을 삭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보고 내부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야, 중앙일보에서 이런 사과문이 나올 정도로 비교해보니까 베끼가 맞거든요. 이 정도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감동훈 교수가 큰일 하셨네요. 진짜. 중앙일보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우리나라 언론 문화상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언론 문화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이제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되게 심하게 준다거나 망신스러운 상황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계의 문제가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너무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만이 능사는 분명히 아닌데 적어도 이것이 자기의 어떤 윤리 기준을 높이는 어떤 계기로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태도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성탁 그 기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좀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이 두 가지가 사안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번 기회에 원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같은 데 보면 이 표절 관련된 강령이 있어요. 기준도 있고 그 기준에 다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기준들을 그동안 못 지켜왔는가라는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들은 어떤 경중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이 사례를 기준으로 우리는 내 쪽으로 어떤 사규를 만들겠다라는 식의 어떤 구체적인 대응들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일보가 이 지면 보도로 사과문을 게재하기 전에 4월 12일에 온라인 기사로 사과문을 먼저 올렸습니다. 비판 여론은 하지만 계속이 됐고 그래서 4일 뒤에 지면으로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곤혹스럽죠. 예전에는 사실은 남의 이렇게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보는 눈들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절감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접근하기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표출하는 매체들도 개인들이 가지게 됐잖아요. 뭐 페북이니 무슨 뭐 다른 뭐 트위터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SNS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자기들이 판단하고 느낀 바를 표출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여러 군데 막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임자들이 있는 거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앞으로 더 수소력이 엄중하게
저 윤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보도에 임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근데 사과문이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출발 자체는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두고 보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워싱턴 포스트가 2011년에 이게 세리 호리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 기자인데 이분이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기사를 표절한 게 드러나면서 3개월 무급 정직을 이제 그 인사 조치를 취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편집장이 자기의 직접 명의로 사과문을 이면엔가 굉장히 크게 이제 게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내에서 굳이 외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언론사들끼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조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혹은 뭐 2시 넘은 석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방송사 기자들이 그 신문의 내용과 사례까지 맞춰가지고 그걸 그대로 저녁 뉴스에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하는 습관들이 수십 년씩 든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표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행을 넘어서 습관에 가까운 지금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 중에서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 사태로 우리도 많이 감시를 받는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준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업계 전문 용어로 오락가이라고 이러십니까? 자유롭지 못해서 대부분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표절하는 그대로 베끼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읽어서 다른 업계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은 야마를 잡은 다음에 일본 통일이라고 자꾸 일본 말씀. 그거에 근거해서 이야기의 전후를 변형을 바꾼다든가 뭐 살을 더 붙인다든가 해서 비슷한 기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네, 자꾸 들으니까 야마도라요. 사실 이번을 계기로 진짜 근절이 돼야 되고 아까 초치기 말씀 나왔을 때 이해는 합니다만 분명히 국민들이 지금 부름 뜨고 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사실은 시체말로 쪽팔리는 짓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게요. 인용을 했으면 인용을 했다고 밝히면 돼요. 아주 해법이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라카이라는 거 다른 기사에서 뭔가 보고 자기가 느낀 바를 갖다가 자기 사를 좀 더 붙여가지고 자기 기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나 인용했다고 인용하면 돼요. 나 타사 경쟁사든 뭐 타사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저 중앙일보 기사 같은 경우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상당히 그 베끼고 번역하다시피 했잖아요. 통으로다가 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인용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내가 통으로 베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국내 신문 중에서요. 내일신문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외국의 어떤 그 잡지라든가 그 신문에 실리는 좋은 그 외신 기사가 있으면요. 그걸 번역을 해요. 근데 초장에 밝힙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디에 실린 어떠한 제목의 기사를 번역한 거다라고 초장에 밝히고. 그러니까 그건 전제한 거고. 그렇죠. 네. 그대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아예 그대로 밝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의 영어로 쓰여진 뭐 무슨 다른 나라 말로 쓰여진 그 좋은 그 내용의 글이 있을 때 네.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좋은 기사를 선정을 해서 잘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네 독자들한테 소개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인용을 하는 거 다 밝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그거. 예. KBS에서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 KBS 런던 특파원이 외신이 아닌 중앙일보의 기사를 베껴 쓴 것이 드러나서 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지난해 2018년 2월 8일에 당시 KBS 런던 특파원이던 이제 박재용 기자가 BBC 방송사고 부산대 켈리 교수 상 탔다는 제목의 이제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이 게재 직후에 바로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표절이 대상이 된 기사는 중앙일보, 그러니까 박재용 기자의 기사 불과 몇 시간 전에 게재됐던 중앙일보의 BBC 아이들 난입 인터뷰 영국서 상탄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제 논란이 일자 저희 당시 런던 특파원이 개인적으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사과를 했고 또 이 사안이
점점 더 커져서 KBS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고 인사위원회도 회부됐습니다. 오늘 KBS와 중앙이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래도 좋은 언론입니다. 이 방송에서 우리 KBS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정말 투명하게 냉철하게 말씀하신 점은 중요하죠. 네. 외신도 아닌 국내에서 보도된 기사를 예, 이렇게 받아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신문들을 보다가 그냥 방송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뭐 그림까지 붙은 기사라기보다는 아마 단신 형태로 처리된 기사인데 이 기사가 이제 원 출처가 중앙일보인데 물론 이제 제가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본인도 이제 이제 중앙일보도 외국에서 이런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최소한의 중앙일보가 확인한 소스가 뭔지는 확인을 다 하고 이제 썼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굉장히 유사하고 맥락도 비슷한 기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급하게 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사 표절을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8조를 보면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은 표절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통신기사 출처 명시 뿐만 아니라 보도 표절 금지, 타 출판물 표절 금지, 시청각 자료 저작권 보호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KBS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사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자체 윤리 강령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측면으로 넘어가면 저작권법 제36조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사가 내놓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이 이렇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 환경상에서 표절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더 법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그런 거 반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냥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근데 그 저작권 그 이식 생기는 게 그리고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아까도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이지만 아이디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쓸 수 있다고, 아니면 어떤 사진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사진 인터넷 이미 있었잖아요. 뭐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그냥 놓을 수 있다.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사실 그 지난주도 우리 조금 그런 이야기, 조금 비슷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베 이미지 그냥 방송국 사람들도 그냥 인터넷 구글 들어가서 어떤 이미지가 좀 지금 스토리 그 맞는 이미지가 찾아보고 출처가 어디인지 누가는 저작권 혹시 있는지 그거 확인도 안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확실하게 그 저작권 의식은 한국에서 조금 더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고쳐야 돼. 아니면 그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작권법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저작권과 표절은 또 이제 법과 윤리의 문제를 약간 구별해서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것도 이제 출처를 밝히자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영두 교수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이제 실제로 많은 자료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는 법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최소한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 심각한 위배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방지해 놓는 거고요. 윤리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인 침해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된 신문윤리 실천 요강이라든가 뭐 각 신문사나 언론사들에 있는 나름의 이거에 관련된 규정들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잘못돼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안 지켜진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실제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에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된 것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 표절 관련된 건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번 심의해 봤더니 자체 윤리 규정을 위배한 것들의 절반 가까이 또는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표절에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건 윤리 규정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죠. 결국 법 윤리와 실행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윤리라고 하는 건 도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공자왈 맹자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라고 하는 거는 그 직업이 작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근데 이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심의 기구가 각 언론사별로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든 꼭 뭐 민원연이나 이런 와치독의 와치독도 중요하지만 새 나가기 전에 안에서 자정작용으로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했던 게, 뭐 국민들에게 독자들한테는 안 밝혀도 되지만 내부적으로
기사 하나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나 이 자가 체크리스트에 이 기사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베끼기를 뭐 일정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용할 것을 제대로 인용했나 이렇게 한 4-5가지라도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할 때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를 예, 쓸 쓸때 그게 때마다 한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 내부에서만이라도 좀 쌓여서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거짓말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내부적으로 우리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가 과연 이렇게 큰 문제, 아까 말했지만 경범죄는 있을 수 있는데 중범죄로 가기 정도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율기가 필요하다고 언론사마다 심의실이 다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되게 심의실장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좋으신 분들,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고 착하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거는 냉철하게 봐야죠. 그 체크리스트라는 것도 사실은 그 데스킹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데스킹이 보통 한국에 나와 있는 통신사들 보면은 보통 최소한 복수의 그 편집자가 데스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데스킹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을 딱 걸러내야 돼요. 원래는. 네. 아니 좋은 그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앞에 딱 뭐 이런 그렇죠. 기사 예. 칼럼을 쓸 때 앞에 한 3가지 체크리스트. 정도 체크리스트가 예, 뜨면 기사 쓸 때마다 실명제를 예,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말씀처럼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 우리가 요즘은 다 기사 입력이라든가 이런 식의 양식들이 다 포맷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달도록 해놓으면 한 번이라도 필터링이 되죠.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좀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한번 만나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뭐 저도 나쁜 생각 아니라고 제가 며칠 전에 은행 갔는데 뭐 어디 입금했는데 돈을 이렇게 다른 계좌로 입금했는데 몇 번 갑자기 확인하죠. 예 체크리스트 나한테 줬어요. 저한테는 처음에는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 뭐 노인인지 뭐 이런저런 거 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나중에 진짜 거짓말 안 했다. 정말 다른 기사 안 썼다. 살짝 떨릴까요, 손이? 살짝 떨리고 이거 좀 내가 다시 한번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예. 약간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죠. 뭐 사실 그 정말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한 건 하셨습니다. 우기야 한 건 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 중앙일보 외신 표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특파원 제도 문제, 국제부의 관행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부, 뭐 KBS 안에도 있는데요. 국제부는 보통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국제부는 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진 당연하게도 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취합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언론 보도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제작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많이 보는 출처가 당연하게도 이제 외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AP, AFP, 로이터 같은 통신사들 그리고 그 통신사들의 기사를 번역한 연합뉴스의 기사들을 주로 이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합뉴스를 K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편에 했지만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합뉴스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나 로이터나 외국의 통신사도 물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언급 없이 마치 우리가 취재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외국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활동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개된 이제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라든가 사건 사고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칼럼이나 이런 어떤 입장이 들어가거나 혹은 굉장히 은밀한 취재인데 마치 우리 것처럼 이제 바꿔낼 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노정렬 씨는 이제 국제부, 보도국의 국제부 이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그래도 저는 국제부 하면 그래도 외교적 감각, 국제적 감각도 있고 그래도 외국어를 잘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가시는 것 아닌가. 물론 현지에서도 현지어를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국제부나 이 외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분야에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사회부, 정치부 하시는 것보다는 북미 유럽이면 거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있으면서 그쪽에 전문성을 쌓아서 좋은 기사를 쭉 양산하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국제부에 이래서 일하는 기자들은 그럴 것이다라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국제부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그 텔렉스 그리고 이제 그 도트 프린터 찍찍찍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너무 옛날 이야기. 안기부 시절 얘기.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과거에는 국제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뉴스 경로, 통로를 갖다가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도 요리해보고 저렇게도 요리해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독점이 다 허물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뉴스 경로를 장악하고 그 길목에 서서만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그죠? 우리 그 기사 표절 같은 게 자꾸 드러나는 일들은 뭐냐면 더블 체킹이 가능한 정보 시대가 됐고 누구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외국어 구사 능력도 상당히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외 취재를 하거나 특파원 취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왔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작은 어떤 이제 미디어 전문에 관련된 통신원처럼 이제 행동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저희 시대 때 달라졌던 게 뭐냐면 그전까지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원고 쓰려면은 그냥 책 보고 몇 개 정리해서 서신으로 보내주면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저 때부터 이메일 나오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도저히 그런 방식으로는 제 기사를 쓸 수 없는 상태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해석이 들어간다거나 뭔가 새로운 어떤 정보가 부과가 돼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전과 그 후가 기사의 질이 되게 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옛날에 사실 그냥 그 이런 정보, 인포메이션 되게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되게 파워가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는 역할을 많이 바꿨어요. 약간 TMI 시대잖아요. 오히려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거 구별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됐어요. 수치 씨 몰라서 물어보는데 TMI가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Hey, journalists and reporters, not fake news but real news. Thank you. 네, 이렇게. 아, 이 문화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데요. 이 최국에서 이 노정열로의 시프가 거대한 이 문화 충격을 가지고 오는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나 TMI. 컬처 쇼크입니다, 진짜. 제가 참 국제부랑 특파원 제도랑 약간 헷갈렸던 모양인데 예, 국제부는 우리 국내에서 있는 기자분들을 주로 가리키고 예 맞습니다. 특파원은 현지 특파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부 같은 경우에는 내근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취재한다고 하면 출입처를 나가든지 보도를 하든지 바깥에 나가서 취재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늘 갈 수가 없으니까 국제부 기자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신을 기반한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안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몸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국제부에 가냐면 보통 출입처를 많이 돌다가 이제 너무나도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 잠시 1년씩 가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국제부에 있는 거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이제 보직이 순환이 되면 당연하게도 전문 기자 제도가 정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파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동근 교수 페이스북을 제가 좀 찬찬히 봤는데 거기 어떤 분이 이런 또 얘기도 해주셨더라고요. 특파원제도 지금처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고 또 해외 우리 교포 자녀라든가 해외에서 나고 자란 분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파원 제도를 폐지하고 코레스폰던트 통신원 제도로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좀 우리가 무리인 것 같고 특파원 제도의 장점을 좀 살려야 되는데 특파원 제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일보 그 표절 기사 같은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 제가 초치기란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특파원 해본 적 없습니다만 특파원 외교관 입장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제가 해외 나가가지고 특파원 하신 분들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특파원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우리 언론사가요, 연합뉴스랑 KBS 정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혼자 나가 있습니다. 혼자. 근데 혼자서 예를 들어서 나라 하나, 대륙 하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개의 방대한 영역을 갖다가 책임지거나 그러면 왜 발로 뛰질 않느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서 유럽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데 발로다가 뛰어서 혼자서 유럽을 커버한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 언어도 되게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서 특파원으로 나가면 특파원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현지 언론. 그렇죠. 현지 언론을 갖다가 자세하게 읽는 건데 그것도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런던에 나가 있는데 런던에서 나오는 그 출간되는 언론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읽어도 못 따라갈 정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사실 여부인지 자기가 관점을 가지고 또 체크도 해봐야 되고 한 발자국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 취재를 한다 이런 거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현재 우리의 특파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나가서 혼자서 한 대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본부에서 그런 그 수요가 온다, 지시가 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 교수님은 한 2분 정도라도 있으면 조금은 낫나요? 그게요, 2명 정도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되고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면. 훨씬 더 사실은 많긴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북경에서 3년 근무했었는데 옛날에 저 공무원 생활할 때 북경의 교도통신,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교도통신이 12명 내지 15명이 나가 있어요. 우리 연합뉴스 3명 나가 있습니다. 교도통신, 북경에 나가 있는 AP통신이 보통 한 20명 정도 돼요. 블룸버그는 더 많아요. 그건 경제하기 때문에 거의 한 3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기자들이고요. 거기에 스트링어라고 그러죠. 현지에서 이제 좀 보조요원. 준 기자처럼 통신원, 네, 현지 통신원이라든가 뭐 보조요원 내지는 준 기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통 기자나 카메라맨 2명 중에 2명당 1명 정도씩 0.5명 정도 비율로다가 또 더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슨 모 언론사에서 1명 내보내가지고 북경에 앉아 있다. 이게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특파원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품질이 좋은 방송국 만들려고 하면 좋은 뉴스, 좋은 스토리 만들려고 하면 다큐멘터리 이런 작은 그 스토리 직접 사람들 만나보고 당연히 그 특파원 없이도 요새는 큰 뉴스 어떤 큰 사고 나면 아니면 정치적인 스토리 아니면 경제적인 스토리는 그거는 거의 요새는 특파원 없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정말 그냥 길에서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이 작은 스토리 이 가게 여기는 150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큰 통신사에서 나오는 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나라의 영혼, 이 나라의 성격 정말 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제일 중요한 스토리만 그냥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특파원 꼭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해야 하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 방송 누구 특파원 나와주세요 하고 딱 이렇게 앵커가 부르면 그냥 국제부 뉴스 국내 기자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지금 우리 슐츠 씨가 말한 대로 재료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프랑스든 영국이든 일본에서 전해줄 때 현실적으로 늘리면 좋지만 언론고시를 통과한 우리 기자들이 뜻만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잘 하고 그 수많은 재료 중에서 아젠다 세팅 잘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넘치는 그 정보 속에서도 금방 캐칭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 보고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잘 전달해 주셨으면 특파원들 되고 싶어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언론 쪽에 오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충분히 저는 반드시 특파원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네. 언론사가 특파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이게 80년대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외국에도 자주 못 가고 사람들이 이럴 때는 특파원이 나가서 뻔한 국제 이슈 맨 끝에 기자가 이제 그 온 마이크로. 예. 외국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함을 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특파원을 활용하는 행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파원을 진짜로 취재를 하게끔 하려면 슐츠 기자님 말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달에 기사가 2-3개 이상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특파원을 보내서 기사는 한 달에 뭐 10몇 개씩 막 쓴단 말이에요. 사실상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남의 걸 인용을 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기사의 질이 국내에서 보도하는 것과 이제 차별성이 없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훈 기자는 굉장히 이른 연차에 특파원을 갔다 왔잖아요. 예, 물론 맞습니다. 워싱턴이나 뭐 이런 뉴욕이나 파리 이런 데가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뉴스 소비자들은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내 상황에 이제 주로 국제 뉴스들을 소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실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발생하는 사건이 거의 이슈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뭐 몇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걸 발제를 해도 어차피 뉴스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아프리카 내 이슈를 제가 골라서 네. 기획 뉴스로 제가 발로 뛰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테면 근데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미비아에서 아까 나미비아 나왔 나미비아에서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기본소득이 실제 의미가 있냐 없냐 최빈곤층에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을 당하냐 마냐 하는 전국에 남아공에도 제이컵 주마라는 당시 대통령이 비슷하게 탄핵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는 정당의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빈민층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예. 혹시 이제 그 국내 국제부에서 요청하는 사안은 그런 게 아니라 뭐 동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하죠. 아프리카 하면 맞아요. 떠오르는 뭐 그런 이런 거로 해서 욕도 많이 먹고 사실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청하는 측에서는 그런 거를 요청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 하면 동료들한테는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었던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그냥 차분하게 제 걸 준비해서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서 이제 보도를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 중국, 일본 특파원들이 매일같이 리포트를 쏟아내줬기 때문에 저도 그게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특파원 제도에서 이제 언론사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특파원을 통해서 취재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그러면 현장감을 위한 뉴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라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옷깃 올리고 샹젤리제 이제 거리에서. 그 앞에서 딱 찍는 뒤에다 거, 놓고 에펠탑 딱, 놓고 찍는 거. 미국 하면은 이제 뉴욕 같은 데서 뭐 찍는 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런던 딱 같은 경우에 빅뱅 놓고 찍는 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관습적인 것들을 그냥 현장을 통해서 보여준다 외에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뉴스 수요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외 토픽형 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다 취재해야 되고 그냥 재밌는 거 취재해야 되고 뉴스로 막 입막음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밖에 없는 게 대부분은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도쿄나 이런 데들 가려고 하고 가 있고 왜? 그게 보상이니까. 그래서 메이저 방송사나 신문사나 이런 데들을 왜 보내느냐? 사실은 좋은 뉴스를 만들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이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남들은 저쪽에 뉴욕에서 뉴스 치고 있는데 너 못 치고 있어? 그러면 얘는 메이저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메이저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일 뿐이지 실질적인 뉴스 수요에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환을 해야죠. 더 이상 감당 못할 상황이 왔다면 메이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뉴스 수요에 맞는 또는 뉴스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특히나 공영방송 같은 경우 공영방송이 공급해야 되는 해외 뉴스가 뭔지 거기에 걸맞은 방식으로 대단히 제한된 뉴스의 어떤 아이템들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KBS의 해외 특파원 주재 현황 좀 알려주실래요? 예, 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주요 언론들의 2018년 해외 특파원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예상처럼 KBS가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14개 주요 도시에 29명의 특파원을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취재 기자, 촬영 기자, PD가 이제 모두 포함되어 PD 있는 특파원까지 다, 예. 수고요. KBS가 메이저군요. 그렇죠. 뭐 가장 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메이저 맞습니다. 네. 기자 숫자가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촬영 기자랑 PD를 제외하면은 기자가 이 중에 몇 분 정도 되나요? 이 중에 한 70%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서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23개 주요 도시에 총 28명의 특파원을 파견해서 KBS와 이제 한 명 차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중앙일보가 5개 도시에 9명, 동아일보가 6개 도시에 8명, SBS가 5개 도시에 8명, 조선일보가 5개 도시에 6명 순으로 이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어떤가요? MB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유는? 예, 경영난. 네, 많이 줄여서 이제 워싱턴과 베이징 두 곳만 운영을 하고 두 있습니다. 개밖에 없어요? 예. 와, 원래 훨씬 많았어요. 많이 차이 나네. 그 예전에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2010년에 나온 내용 중에 이 한국 특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한국 특파원의 경우 주업이 골프이고 부업이 기사 작성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한다. 일부 사례지만 90년대까지는 일상화된 현상이라고 한다. 취재는 한국 대사관 공보관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현지 지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특파원단이라는 일종의 종족 친목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탈하는 구성원은 마녀 상황을 당하기도 했다. 과하게 쓴 건가요? 그 실제로요. 저 북경 같은 데 보면은 아까 지금 북경에 나가 있는 우리 특파원들이 뭐 지금 20명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다 서베이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그분들 중에 자기가 중국말로다가 중국에서 나온 언론들 스스로 읽어서 해독하고 분석하고 중국 사람들 많은 자기가 직접 중국어로 인터뷰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잡아도 한 반 넘지 못할걸요. 언어가 그렇게 또 중요할까요?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분명히 지원자가 다 그럴 있기 수도 때문에 있지. 사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스트링어라든가 이런 그 스텝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합에서 나가 있는 분들도 그냥 혼자 나가면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통신사들이나 다른 해외 무슨 언론사들처럼 밑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스텝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혼자서 진짜 원맨 플레이로다가 그 개인기로다가 진짜 또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본부에 또 수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매일 한 2개, 3개씩 계속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부에는 수요가 있지. 자기는 혼자밖에 없고 여기다 지금 지면으로 나오는 정보량도 뭐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무슨 육자회담이 있거나 무슨 정상회담이 있거나 큰 뭐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럼 결국에는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사관에 있는 공보관 통해서 뭔가 듣거나 아니면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풀로 몇 명이 들어가서 그 들어가지고 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활동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 무슨 골프를 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케냐 나이로비에 있었는데 이제 케냐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영어와 스와힐리어 이 두 가지가 공용어이고 근데 나이로비를 넘어가면 지방으로 갈수록 다 부족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 영어와 스와힐리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물어보고 스와힐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부족 마을 사람 스와힐리어를 할 줄 아는 부족 사람에게 스와힐리어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다시 부족어로 해서 그 사람을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한테 상단계 부족말로 정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언어가 서너 번씩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어차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뭐 중국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실제로 국내에서의 취재 역량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에서의 기자가 취급받는 것과 외국인으로서 기자로서 취재하는 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예. 예약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가지고 막 문 두들긴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식 방주로 취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와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깨달아요. 그러고 나면 취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예. 결국엔 현지에서 그냥 잘 알아 보이는 저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을 엮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하게 현지어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취재 기반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나 당연히 또 1년, 2년 보상식으로 보내주는 특파원 제도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행, 이제 뭐 외신 베끼는 관행 또는 국제뉴스의 이렇게 품질 저하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없는 건지 그대로 이 관행처럼 있던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건지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해지거든요. 제도가 너무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차라리 국제부 기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맞아요. 예. 현재 우리의 정보 수요를 제대로 깊이 있게 충족하려면 리서치를 잘하는 분들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파원이 아니라 현지 커레스판던트를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쇼슈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니까. 그래서 현재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거기에 특정 영역들을 담당해 주도록 계약 관계를 맺는 방식을 쓰는 게 현실적입니다. 근데 현지 그게 영어가 이제 모국어인 나라에는 되게 유효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BBC나 CNN 같은 경우에도 나이로비 사람들은 어차피 영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취재해서 이제 방송에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고, 그러니까 취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해봐야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우리말의 한계? KBS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방송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협소한 범위에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인데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취재도 잘하고. 김덕훈 기자는 이제 특파원 못 가죠. 한번 갔다 와서. 저는 뭐 욕심은 없어요. 아, 네. 저렇게 갈 바에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낫다? 아니면 개선 어떤 그 제도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훈 기자, 아프리카 전 특파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특파원 외신 표절 논란을 계기로 언론의 기사 베끼기 관행, 국제뉴스를 다루는 언론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노정열 마지막으로 네네. 하나만 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전공법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특파원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예산 제약도 있고 우리 국내적인 어떤 그 인사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내에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특파원을 좀 오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돌려막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거기 현장에서 현장 감각과 언어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실제로 그 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그런 걸 좀 시도해가지고 좀 효과를 본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영역을 좀 더 넓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보다.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 대륙이 아니라 뭐 순회 특파원 이래가지고요. 외교 정책 또는 해외 문제에 대해서 순회 특파원을 해줘서 나라를 바꿔가면서도 그러한 외교 분야, 해외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은 만약에 그쪽 경력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는 데스크라든가 경영진으로 가는 길은 본인이 포기를 해야겠죠. I think so. You are exactly right. Very good. 네. 근데 어렵더라도 좀 전공법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대충 됩니다. 이거 저거 다 하면 안 다 된다. 막판에 하실 말씀. 그것도 문제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독일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3년만 해외 가고 싶은 사람들 옛날에 사람들 꼭 가고 싶었어요. 해외 가는 게 또 뭐 자기 커리어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2년 3년 말고 만약에 가게 되면 5년 8년이나 가야 된다면 그럼 사람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문성 떨어지는 게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 길어지면서 좋은 사람 구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으면 안 보내거나 보내고 싶게 만들거나 그래야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그 기간을 길게 하는 문제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특파원 한번 가면 애들 학교 비용 내주지 월급 외에 그 나라에서는 체제비 주지 이렇게 보상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다가 차라리 보상을 줄이자. KBS 보상을 줄이면 갈 사람만 네. 나왔다고. 저희 김덕훈 기자 덕분에 KBS 특파원 제도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노정열 씨 노잼의 전형을 좀 노정렬 재밌다가 노잼이죠. 그 뜻이었어요. 네. 노정열은 그리고 재밌다, 노잼. 저희 마무리로 전직 대통령 성대모사로 오늘의 그걸 다?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해주시면 그러면 연결해 가면서 어떻게 편집하실지 모르지만 네. 해볼 수 있을 때까지 5초씩 하십시오. 네. 12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내용 있게. 아, 그럼요. 내용 도전. 있게. 도전. 저널리즘 제이 뭉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재밌자. 우리 저널리즘 제이가 대한민국 모두의 사랑을 받길 바래. 본인은 저널리즘 제이가 좋아, 아주 좋아. 정의도에 머리가 올인할 때까지 가는 거야. 이 사람도 저널리즘 제이를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좋아합니다. 이대한 저널리즘 확실히 이대하게 단디 언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따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행동하는 양심의 저널리즘 제이가 되길 바래요. 아이고야 여러분.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좋게 뚜벅뚜벅 그래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탄소 녹색 성장 여러분의 저널리즘 제이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창조 경제의 중심에 우리 저널리즘 제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함께해 주실 겁니까? 우리는 남한민들의 사랑을 받는 저널리즘 제이가 되길 바랍니다. I like journalism very much. You gotta be powerful, wonderful, beautiful. Thank you. 뭐 이렇게 짧게 합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하러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짜깁기와 베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저널리즘이 너덜림즘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노정열 씨 시간 내주셔서 최욱 씨 빈자리가 엄청 큰데 메꾸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욱 씨 돌아올 수 있나요? 시청률을 보고 판단하도록 시청률 하겠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